네, 19대 대선을 12일 앞두고 오늘 뉴스를 쏟아 시간에서는 특별한 토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캠프에서 한 분씩을 모시고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그리고 형식은 주도권 토론 형식입니다. 한 분당 7분에서 8분의 시간 동안 이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분이 최소한 2분, 3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유롭게 이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한 분에게만 질문이 치중되고 집중되면은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좌석 배치와 질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질문을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대선 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 측에서 나오신 전희경 의원님. 예. 홍준표 후보가 110만 개 일자리 약속을 했죠. 네. 예, 어떻게 그걸 만들겠다는 건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실무진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실무진이 알아서 그 얘기는 그때 토론의 뭐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라야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건 결국은 세금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청춘의 어떤 나날들을 잠시 유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혁신형 강소기업을 50만 개, 그리고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해서 28만 개, 그리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32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5조 원 예산을 일자리 재정에 투입해서 1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분야의 기업들이 한다라는 얘기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안 되죠. 아니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이전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었나요?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하려던 규제 완화라든지 예? 또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전부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 귀족 노조한테 휘둘리는 그런 그 노동 환경 때문에 더 많은 근로자를 뽑고 싶어도 기업들이 못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홍준표 후보는 해결하겠다. 정작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했죠. 새로 고용을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뽑지 못했다는 근거와 자료는 어디 있죠? 지금 그걸 근거와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말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죠.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질문 보십시오. 좀 할게요. 아닙니다. 아니 제 시간이라서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노동시장을 맡고 있는 것은 강성귀족 노조입니다. 사람들을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뽑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아니 왜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냥 그렇게 알겠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서 나오신 우리 이영호 의원님께요. 그 사드 배치 관련한 당론 대단히 좌고우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5차 핵실험 이후에 입장이 바뀐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5차 핵실험은 작년 구구절이잖아요. 9월 9일 날.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사드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전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이제 그 7월 초에 정부가 3노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그 국민적 절차, 공론화 절차를 밟지 않고 이제 발표한 데 대한 그러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사실 여러 차례 상황 변화가 있어서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것이 5차 핵실험이죠. 그것뿐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대표가 예를 들었고 지금 이미 사드 보복이 그 당시에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에 이미 사드 보복이 다 진행되고 거의 지금 절정이 와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으로 또 바뀌었고 이런 그다음에 사드가 배치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고 이제 엊그저께 이미 이제 배치가 완료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런 그러니까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 이 중대한 안보 문제와 관련한 데 있어서 이 좌고우면과 상황 논리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5차 핵실험은 9월 9일 있었는데 그 뒤 2달이나 지난 뒤에도 난 사드 반대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근거로 드시는데 아니 그럼 힐러리가 됐으면 힐러리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다른 입장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주요한 다음에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중요한 후보와 그 정당이 가장 강력한 사드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엄청나게 나무라셔놓고 이제 와서는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려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대단히 미약하고 상황 논리에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 안철수 후보께서 입장을 바꾼 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면 사실 비판받아도 좋습니다. 당적을 바꿨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보 문제에 다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바꾼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 후보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배치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전략적 모호성 갖고 있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아니죠. 많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차라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우리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가 가장 위중하니까 내가 입장을 바꿨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셔야죠. 아니 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가 위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갖는다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나무라세요? 지금도 이용호 의원님도 더불어민주당은 왜 전략적 모호성을 갖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은 나라 안보를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안보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모두가 다 나라 안보를 생각해서 각자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이전에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특히나 우리 박지원 대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그 국민의당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얼마나 정말 못사게 굴고 전략적 모호성을 갖느냐고 나무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 하나도 없이 입장을 툭 호딱 뒤집듯이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조금만 제가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요.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따 본인 시간대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욱 의원님께 이런 표현 죄송한데 왜 당이 그 모양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후보는 열심히 뛰려고 그러는데 당은 자꾸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주저앉히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후보가 당의 후보로 나와서 좀 뛰고 있는 건데 당의 의원들은 왜 자꾸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그러는지 하는 측면에서 좀 답답해서 우리 지상욱 의원님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초 주고 답하라고 짧게 하시면 본인 돼요. 얘기하신 거예요. 당은 원래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다이나믹이 생기죠. 후보의 뜻은 지금 변함이 없고 그분들도 다 당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 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쓰셨고요. 박용진 의원님은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질문 전에 조선닷컴의 그동안 후보자 토론에서 팩트체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신 걸로 드러났어요. 사실 아님이 58%, 사실에 입각한 발언은 16%로 조사가 됐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진실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그 2천만 평 이제 만드시겠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지난 100만 평 일대의 개성공단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 이거를 200배, 20배죠. 20배를 확대를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못 만드는데 북한의 청년 일자리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약 200달러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이 중에 70% 정도가 통일부에서는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당선되면 그 즉시 국정을 지금 이제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개성공단 2천만 평 이런 공약 시대착오적이면서도 북한의 실질을 아직까지도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패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관계 다 끊어야 되겠네요, 우리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다 단절하는 게 아니라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그 지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북한의 체제에 협조하고 동조하는 국가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 개성공단 질문에 대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은 저는 왜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는지 설명해도 이해는 안 되는데 네, 네. 아니, 네, 제가- 말씀해 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북한이 얻어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그것이 다 북해 뭐 핵 개발이다, 미사일 개발이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시면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가장 많은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국제교육 거래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배후지네요. 배후 조종자고. 그러면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중국을 적대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토록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절한 경제 외교 관계 아닐까요? 그거는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를 지금 우리나라 당사자국인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하고 지금 혼용해서 논리를 호도하시는 건데요. 지금 북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북한의 이 지금 그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대북 지원을 하고 그 대북 지원이 결국에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나라에 다 돌아오게끔 하겠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뭐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했던 햇볕 정책을 지금까지도 그 기조를 고수하시면서 가져가시겠다.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걸 바꾸시지 않겠다니까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81만 개. 자, 이게 81만 개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얘기를 하니까 뭐 공무원은 17만 4천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이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민간의 활력도 떨어지고 공무원 즉 철밥통 그리고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냥 급여로 나눠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퇴대만 하고 해이하고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이 사람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이런 그 간접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를 그리스 같은 비극의 국가로 다시 몰아넣는 그런 걸 상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질문하신 내용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죠. 북한과 거래하는 게 중국하고 다르고 대한민국하고 다르진 않으니까요. 아니죠, 다르죠. 북한 정부에 들어가는 모든 경제적 이득은 그러면 다 핵과 미사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는 말씀이라서 제가 중국한테 그 부분과 지금 관련해서 항의당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중국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굴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가장 적절할 수도 지금 있겠다라고 하는 중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량배국가 지원국으로 지금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면 건데요. 대한민국은 불량국가예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국제 교역 거래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까? 아, 공공부문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니 저의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답을 전희경 의원님 해주셔야죠. 말씀하실 때 다 반 듣고 이상을 있었어요.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에게 아니, 다 듣고 지금, 있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얘기되죠.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해 마무리를 주세요. 하면 어쨌든 국제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중국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가지고서 우리가 남과 북이 거래하고 서로 교류하는 문제를 그렇게 호도해 버리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 왜 말씀 호도입니까? 드리고요. 현실적으로 북핵 개발을 했고 지금 단계 우리가 들어갈까요? 북핵 위기해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호도한다. 중국이 북한하고 교역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논점 흐리기고 중국과 북한이라는 것은 체제에 협조하지만 거기도 무역 간의 상호 이익과 이해 타산 간에 전 벌어지는 문제 의원님하고 박 의원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시간이 그렇게 지금 거의 안 말씀하시면 남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 전 의원님 다른 분에게 한 분 좀 아닙니다. 질문해 지금 일자리 아니, 지금 공약에 저도 해야 돼요. 대해서는 네, 지금 일자리 말씀을 답변을 못 들으면 지금 다른 들었어요. 후보에게 시간이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자리 짧게 부분에 해주시죠.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니 81만 개 중에 17만 개 일자리가 공무원 자리이고요. 나머지는 공공부문 혹은 사회적 일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투여되는 분야는 17만 개의 그 공무원 일자리에만 저희가 추계를 해서 내놨고요.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도 공무원 일자리가 상당히 작아요. 지금 현재로도.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그냥 그리스로 가는데요. 우리보다 공무원 일자리가 훨씬 많은 나라들이
훨씬 더 훌륭한 복지를 갖추고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세고 셌습니다. 자, 그거는 다른 말씀이세요. 지금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국가의 사이즈가 우리하고 다르죠. 그나마 우리가 공공부문 비대화를 막고 독일은 우리보다 커요.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위기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 후보에는 그러면 저는 예.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선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냐 우냐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좌냐 우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출발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국민을 좌우 혹은 뭐 보수 진보 또 적폐 세력과 아닌 이렇게 나눈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좌우의 문제는 그렇게 뭐 네, 자, 이제 이념적인 시간이 문제는 다 아닌데 됐고요. 계속 그런 답변을 전 주시네요. 의원님 시간은 이제 다 지났고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죠. 예, 제가 한번 토론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자주 뵙습니다. 네. 예, 동성애가 범죄입니까? 동성애가 지금 범죄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형법 현재로도 96조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군형법상이죠. 예, 네. 그러면은 동성애가 비정상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계에서는 명백히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동성애는 아니다. 뭐가 그래서 아니라 동성애라는 게 사회적으로 본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문재인 후보한테 네. 바로 지난번 네네. 방송 토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여쭤본 의미는 뭐죠? 아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문재인 의원께서 지금 보면은 차별금지법에는 당시에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꾸 뭔가 그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퇴색시키는 것 같으니까 유권자들의 알 권리상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한 한번 거죠. 그 이쪽에 계속해서 물어보셔야죠. 박영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 후보의 답변의 정확한 뜻이 뭐죠? 반대한다 그랬죠. 뭐 오늘 뭐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걸로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면 것으로 군형법 들었어요. 96조 사항입니다. 네. 예, 그 군형법 96조에 대해서 지난 19대에도 폐지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지금도 또 법안이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군형법 96조는 존치되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물으십니까? 후보님 입장 묻는 후보 거죠. 입장이요? 예. 후보 입장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고 존치돼야 된다는 네,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님하고 그 문재인 후보님하고 질문 답변 내용은 이런 부분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고 마치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논의처럼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 아닐까요? 상처를 많이 줬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요. 10가지 10대 공약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포괄적 사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네. 부분에 분명히 성별, 나이, 학력, 그다음에 그리고 그 성적 취향 등을 가지고 사회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처벌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게 구제해야 진정한 되는 취지라 거죠.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건 너무 그러면 당연한 거 저번에 아닙니까? 방송 토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죠. 잘못 전달된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군형법 96조에 의해서 최근에 처벌받는 병사들, 장병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이미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형식적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적발도 거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적발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건 일반 사회적 기준이 또 강하기 때문에 군만 예외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 법조문 조항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향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당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제고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후보의 입장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당에서도 냈었는데 2007년도 이후에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좌절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되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방치해 둔다. 저는 그건 더불어민주당의 인권 국가의 지도자 저는 홍준표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남겨두시면 안 된다. 본인의 도덕관과 또 사회적 통념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다음 방송 토론에서 다시 한번 좀 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답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송 토론에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저희는 좋겠다. 뭐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니까요. 그다음에 저기 유승민 이제 후보님 측에 우리 지상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질의 답변을 할 때. 지금 저기 87%를 현역으로 징집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은 76%예요. 자, 옛날에 병역 면제받는 자원 지금 다 현역 가고 있죠. 신체 허약자들도. 옛날에 4급이 지금 3급으로 현역 갑니다. 네. 자, 그래서 87%인데 인구 절벽이 다가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복무기간과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은 2020년대가 될 무렵에는 90% 징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대규모 부적응자들이 군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병역제도를 손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군이 좀 더 어떤 병사들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병력과 병역제도에 있어서 바꿀 때는 확 바꿔야 된다는 게 심 후보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유승민 후보의 답변은 뭐냐면은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랬을 때 그것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군대 병력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가 자연히 줄어드는 것에 맞추려면 군대가 미리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네.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한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유승민 후보는 우리 바른정당이 남경필 후보와 경선 토론을 했을 때부터 남경필 후보가 모병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반대했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모병제를 해야 지금 군대 내 전력이 훼손되는 거, 군대 갈 친구들이 줄어드는 그 상황을. 이건 모병제 얘기는 아닙니다. 징병제 내에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반대를 했죠. 모병제는 있는 자식들은 안 가고 없는 자식들만 가기 때문에 국가의 좋은 정책은 결국은 그 정책의 결과가 사회에 통합돼야 돼. 또 다른 사회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 해서 모병제 반대했고요. 그 차원에서 부사관 제도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월급을 더 줘서 부사관들을 더 많이 입소하게 돼서 군대 내에서 자원을 키우는 걸로. 자, 이 이야기는 모병제나 부사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 병사들 징집에 관한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징병제, 모병제로 바꿔야 해결된다는 말씀 뜻도 아니에요. 그럼 저출산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에 군대 갈 아이들이 없어요. 2022년이 되면 2016년 대비 청년 인구가 3분의 1이 줍니다. 네. 그러면 현재 유승민 후보의 21개월 유지징병제는 징집률이 90%가 넘거든요. 네. 국방부 예상도 그래요. 그러면 총 쏠 수 있는 군대입니까? 지금도 부적응자가 많이 가는데 8만 7천 명인데.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시간이 이제 끝나서 계속해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지상욱 의원님의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여쭙겠고요. 저는 각 후보한테 좀 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박용진 후보님. 후보 아니고요. 대리인님. 후보라고 해도 너무 좋아해서. 자, 더불어민주당의 예. 대통령 후보 누구시죠? 문재인 후보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정책본부장이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국민들은 오해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아주 세세한 정말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나라의 큰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커다란 개념 또 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도 국민 앞에서 한 토론에서 우리 정책본부장한테 물어보다. 그건 예의도 안 맞고 타당 후보에 대한 예의, 이걸 떠나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통령을 모시던 어떤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북한하고 남북 관계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긴장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 어떤 회담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할 때 북한 쪽하고 뭐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먼저 보고하지 않고 북한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대통령한테 북한이 이렇게 하기로 우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해주면 좋겠다
라고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찜찜하지만 마지 못해서 그걸 들어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한 다음에 북한에다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라고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북한 남북 관계 그 중요한 관계에서 이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옳을까요? 그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가 좀 복잡하신데. 예. 그거를 사전 보고 없이 북측과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바탕으로 보고하여 어떤 성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 과정. 다른데요. 예. 북한이 선조치 예를 후보고? 들면 선조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조치 후보고도 아니고 네. 선보고 후조치도 아니에요. 약간 애매모호한데 북한이 그런 뜻이 있으니 결정이 난 거 아닌데 대통령은 결정이 났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결정이 났다고 하니 이걸 뒤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그 내락을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후에 북한한테 우리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성사를 시킨다면 그건 옳은 거냐 그른 거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뭐 말씀하신 과정으로만 보면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적절하죠. 당연히 먼저 보고를 그렇죠. 하고 그에 따른 네, 지침을 예.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이 스스로 2007년에 운명이라는 책에 쓰신 내용입니다. 2006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이제 가시아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란 분계선을 넘냐 안 넘느냐 하는 그 이벤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락을 받아놨던 그 과정입니다. 이거는 비서실장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나중에 기억이 났는데 한 적이 없다. 이런 논란에 쌓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국가 안보가 위험한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 저는 굉장히 두렵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심상정 후보 측 빼고는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님 측, 또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님 측, 또 안철수 후보님 측이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때 왔다 갔다 하고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몰랐다 그리고 말을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정직한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엔 공감하는데요. 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고 주요 세부 일정이 다 확정이 된 뒤에 노란 선을 밟고 넘어가는 이벤트를 하나 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그거 정도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당시 비서실장이 그거를 좀 준비한 거를 지금 커다란 절차적 문제가 있고 그 국가 안보를 위태스럽게 아니죠. 만드는 것좀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죠. 왜냐하면 좀 경건부회한 일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작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작은 것이 모이면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안보는 아무리 작은 구멍이 있더라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니 드리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뭐 아니, 자전거를 탈 건지 자전거를 세 발을 탈 두 발을 탈 건지 미리 다 후보한테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자전거는 같은 자전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절차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잘못됐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네요.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아까 어떻다 그러셨더라. 뭐 팩트 체크에서 사실이 아닌 게 0%고 말 바꾼 거 0%고 지금 아까 문재인 후보는 뭐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아니면 58% 문제. 예. 조선닷컴 결과. 아니 잠깐만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게 0%고 말 바꾼 게 0%라는데 제가 좀 이상합니다. 나중에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님 말 바꾼 적 정말 많으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기소돼서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그거 풀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기소되니까 당원권 정지시켰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잠깐 저 질문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바뀌는데 또 우리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당론이다 아니다. 당론을 안 했다가 지금 박지원 대표가 지금 굉장히 흔들다가 인제 와가지고 며칠 전에 당론 거쳐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홍준표 후보 굉장히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적도 없고 말을 바꾼 적도 없다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격이 그런 자격, 형사 피고인의 자격, 또 어떤 면에서 무슨 공범의 자격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좀 어떤 도덕적으로 후보를 끝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같은 보수. 답할 시간이 얼마 안 아니 남았는데. 아까도 계속 그러셨어요 본인도.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계속 같은 우리 보수층의 후보인데 보수층들이 불쌍해요. 보수층들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 후보가 그렇게 진짜 보수의 앞길을 막고 있으니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40초 남았는데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난 10초밖에 했으니. 한 1, 2초는 더 드릴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준표 후보가 말 바꾼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조선닷컴의 팩트체크, 언론사의 팩트체크 결과이지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그러면 그리고 타당한테도 그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지금 그 데이터상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시는 여부는 그 당의 판단이신 거고요. 이제 비로소 보수가 홍준표 후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앵그리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고요. 이전에 말씀하신 여러 자격의 문제 이런 거는 앞선 토론에서 너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혀 후보로 뛰는데 문제가 없고 알겠습니다. 지지율 반등되고 자, 있다는 사실 시간 다시 관계상 명확히 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사드 문제가 지금 계속 저희가 말 바꾼 것을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물어서 최근에 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지도자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비판을 받을 각오로 하고 그리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평가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 좀 묻겠습니다. 아까 문 후보께서는 지금 처음에 이제 전략적 모호성 많이 말씀하시고 차기 정부로 넘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모호성과 함께 모순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거의 뭐 배치된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만일 다 차기 정부로 넘겼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적어도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만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의 의석 분포상 그리고 당론 상황을 보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어차피 통과될 일을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을 짧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단 마치 잘한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당론 변경 관련해서 그 서면으로 다 동의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토론 없이 당론 변경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꼭 토론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찬반이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말씀도 잘하고 경험도 많은 우리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분이 반대의 논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면 당론 변경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많은데 그거 없이 그냥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했으니 사인해라라고 연판장 돌리듯이 사인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론 없이 당론이 변경된 것이 아름다운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 개최를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다른 얘기. 문준영 아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 비준 받으면 통과될 일을 왜 모호성을 갖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모순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사드 체계 배치에 관련해서는요. 그 문제가 더 큰 외교 안보 전략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만 국회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따지는 거예요. 정권 차원에서 판단하고 나가는 문제가 다르게 있고 국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될 부분. 국회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의 권리와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무가 있고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그거 가지고 계속 토론하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통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에서 저희가 의석이 40석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그런 집권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프랑스 대선이 결선을 앞두고 있어요. 5월 7일 날.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지난번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는 마크롱이라는 후보는 의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펜이라는 후보는 의석이 단 한 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40석이면 오히려 어떤 당도 과반수를 못 넘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통령 후보가 비워놓고 있는 것이 협치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누구한테 저한테? 저 우리 예. 박용진. 아니 마크롱 얘기하실 거면요 차라리 조원진 후보나 남재준 후보가 더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죠. 의석수 하나도 없으니까 한석밖에 없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요.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40석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별로 2명, 3명밖에 없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저는요 안철수 후보가 나는 연정하겠다. 그래서 더 크게 가겠다. 연정 대상은 여기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40석이 주도하는 협치? 40석이 주도하는 공동정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오히려 국민들 속이는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차라리 솔직하셨으면 부분에 좋겠어요. 대해서 사실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는 거의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놔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협치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토론 때도 보니까 이제 다 자기 인선 얘기하니까 당내 인사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크로 그 사회 보던 분 추천받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전히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말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통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진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전 의원님. 저는 홍 후보의 장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홍 후보께서 늘 말씀하시는 좌파 정부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께 그런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홍 후보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적어도 이번만은 적어도 자숙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여론도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좌우의 문제를 국민의당은 굉장히 무슨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는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북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좌파냐 우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식파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또 안보에 있어서는 사드에 대해서 입장을 막 바꾸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이 그래도 정도로 생각했던 그거마저도 기대를 다 완벽하게 저버리고 이제 그 현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호응을 얻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뺏기고 저쪽에도 뺏긴 그 후보의 지지율을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도움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홍찍문이다 했던 그 박지원 대표의 그 프레임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것은 선택의 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명확히 내려놓고 선택을 받으시는 데서 해법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죠. 지금 홍 후보께서 하시는 것이 적어도 자격도 또한 차질도 또한 그 정책도 사실은 아까 팩트체크 말씀하셨는데 그다지 정책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팩트에 어긋난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인신공격이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5분의 주도권 토론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꼭 내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또는 이거는 어떤 후보에게 어떤 분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한 30초, 40초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저부터 되고. 하나요? 아니 공평하게 시간을 주시나요? 예, 하실 분들은 이건 그러니까 꼭, 자기 말을 해도 질문을 해도 다 된다. 질문해도 되고 30초. 예, 30초 안에서. 자, 하실래면 하시죠.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걱정도 많으시죠.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여론을 한대로 모으고 여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시켜내면서 통합적인 정부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정의로운 통합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민생 통합을 위한 정부를 세워내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분, 네, 전 의원님도 하시죠. 예.
네,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가 난 보수는 어디로 향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로 희망을 정하고 이제 그 홍 후보가 추구하는 안보의 가치 그리고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였던 강성 귀족 노조 전교조 또 대한민국을 아주 수렁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회적 적폐들을 해결해달라는데 뜻을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꼭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쭉 돌아가면서 한 말씀. 네. 네, 국민 여러분, 지난 촛불광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나라냐 하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셨고 그 많은 청소년들 전부 광장에 나와서 같이 좀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실력이라고 말해지는 세상에서 정말로 12년간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또 취업 스펙 쌓고 우리 청소년들 지금 경쟁의 가마솥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이나 대세론에 안주하는 그런 표에 주시는 표가 사표입니다. 심상정한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닙니다.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상욱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안보와 경제가 위기입니다. 안보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국민이 살아있어야 경제 발전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보, 경제 전문가 그 누구입니까? 또 그동안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지켰던 후보 누구입니까? 보수의 탈을 쓰고 옷만 입었다고 진정한 보수의 후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보가 대선을 망치지 않게 올바른 선택해 주십시오. 유성민이 바로 보수의 적자이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지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 교체가 좋은지 하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좋은 정권 교체는 패권적이지 않고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래의 아이콘, 우리 안철수 후보가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5분들이 말씀을 다 잘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토론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